우리가 트레이딩 혹은 투자라는 것은 가르쳐서 될 수는 있지만 그 가르쳐서 되는 거에 반대급부로 우리는 굉장히 심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이 가정이 깔려 있어요. 이 모멘텀 전략의 승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설적인 트레이더들도 채 30%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 심리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손절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들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눈 감고 코스피 200 ETF나 S&P 500 ETF를 정액 그리고 정기 적립식으로 모아놓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에겐 최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라고 하죠. 알파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과학적인 주식 투자로 알파를 추구하는 프로들의 세계에서 오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현직 퀀트 트레이더로 계신 하나증권의 김성진 과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현직 퀀트 트레이더로 이제 재직하고 계신데요. 퀀트 투자라고 하면 되게 복잡한 공식이나 통계에 빠삭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 이제 트레이닝까지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입장에서 퀀트 트레이더의 역할 하는 일이 좀 생소할 것 같기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퀀트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제 퀀트 투자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차이점은 퀀트 투자나 퀀트 트레이딩 둘 다 우리는 데이터로만 판단을 한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퀀트 투자는 보다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퀀트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혹은 이제 시장 환경이나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정도 이런 환경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는 좀 더 짧게 가져가는 것이 이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이제 시스템 기반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 가능해지면서 월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투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반면에 주에 한 번 혹은 일에 한 번 혹은 좀 더 이제 짧게 가져가는 그런 방식의 좀 개량적인 투자 방식, 그런 것이 바로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제 단기 투자, 단타 위주로 이제 트레이딩 요소를 접목해서 하시는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현업에서 아무래도 하시다 보니까 보통 저희 채널이 보통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회사원이나 자영업 하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 상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그대로 따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퀀트 투자 내지는 퀀트 트레이딩을 좀 공부하거나 실제로 실행을 해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도 이제 회사원이니까 저도 개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는 이제 퀀트 투자 방식을 채택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ETF를 활용한 이제 그 퀀트 모델 기반의 자산 배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저도 이제 제가 현직에서 쓰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재테크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왜냐면 또 저도 이거 자체가 회사 일이니까.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왜 퀀트 방법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다 이제 각자 이제 본업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시장을 맨날 들여다보고 매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한 투자를 당연히 원할 것이고, 내가 내 본업에 집중하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니까 재테크는 어쨌든 부수적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재테크를 할 때 내가 원리 원칙, 내가 투자를 집행하기에 앞서서 이미 설계한 나의 어떤 투자 전략, 투자 모델에 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 모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매달 이렇게 거래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장점일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금융 컨텐츠들이. 근데 되게 좋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투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항상 제공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이 퀀트 투자가 좋은 점은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 과거에도 그 아이디어가 잘 먹혔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데이터를 좀 다운받아서, 요새는 또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검증해보는 게 굉장히 쉬워졌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저 투자 아이디어가 좀 내가 매력적이고 make sense 하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검증을 해봐야지. 데이터로 검증을 해봤을 때 실제 이 사람 말이 맞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전략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과거에도 잘 적용이 됐었으니까 미래에도 잘 작동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신뢰를 가지고 그 전략 투자 아이디어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뭐 그 아이디어가 과거 검증해 봤더니 틀렸다. 근데 뭐 계속해서 손실만 낸다 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뭐 아이디어나 논리가 있다고 해도 실제 그게 실증적으로 데이터상에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가설일 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퀀트 투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이제 퀀트 투자라고 하면 좀 더 마음 편한 투자,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의 편한 긴 방식으로 좀 긴 시계열을 통해서 좀 더 일상적인 업무, 본업에 충실하되 투자는 좀 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결과가 되는 그런 걸 추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정말 어느 정도 촉이 타고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개인들은 정말 이 뭔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회사원도 뭔가 그 퀀트 팀에 들어와서 뭔가 트레이딩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 이상을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질문도 제가 이 커리어, 퀀트라는 커리어를 시작했을 가장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했던 고민입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감이 없거든요.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손매매를 해봤을 때 감이 없어서 내가 트레이딩을 접어야 되나? 이렇게 되게 고뇌를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이제 과거 이제 역사적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이제 비이성을 먹고 사는 터틀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에 있었던 사회적 실험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그래서 이 희대의 논쟁이 있어요.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 투자라는 것이 내가 타고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남이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터틀 트레이딩의 시발점이었고, 이 논쟁을 한 사람들이 이제 요 사진에 보시는 가운데 계신 리처드 데니스, 그리고 요 왼쪽에 계신 윌리엄 에크하르트라는 두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데니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은 가르쳐서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고,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아니야, 너가 트레이딩을 잘하는 거, 너가 전설이 된 이유는 너가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절친인데, 그러면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터틀 트레이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틀 트레이딩이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 뭐 학생, 그리고 뭐 주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신문 공고에 내고, 우리가 돈을 주고 트레이딩 가르쳐 줄 테니까 지원해서 한번 오세요 라고 이제 신문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뭐 몇십 명을 뽑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는 터틀이라고 부르는데, 이 터틀이라고 네임을 짓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한 거북이 농장에 갔을 때 우리가 트레이더를 이 거북이들처럼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두 사람이 가르친 거는 요 밑에 보시는 그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모멘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 그 기술적 지표 중에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돌파하면 그 추세가 더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멘텀 전략을 이 프레임워크 상에서 딱 2주간 가르칩니다. 2주간 14일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전략 1, 뭐 전략 2, 요거는 트레이딩 전략이고, 그 대신 이 전략을 쓰되 너네 계좌 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트레이딩 자산의 개수는 보시면은 21개,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가지고 너네가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이 자산들의 트레이딩 시그널이 발생하면은 요 원칙대로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2주간 딱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은 이미 부자가 됐으니까 몇 천만 원씩 쥐어주고 한번 트레이딩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그 뒤에 보시는 요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사회적 실험의 결과는 이 리처드 데니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 데니스가 말한 것처럼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것이다.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한 거고 그 결과가 여기 보시는 이제 여러 터틀들의 성과가 여기 그래프에 표시가 된 거거든요. 결국 물론 이제 당연히 이 사람들은 되게 좋은 성과를 낸 예시이고 이제 도중에 탈락한 사람들도 많아요. 당연히 몇십 명을 뽑았으니까 몇십 명 중에 이 사람들만 좋은 성과를 냈고 나머지는 다 탈락을 했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탈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요 앞에서 14일간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너네가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너네가 이거 배운 대로만 해 라고 이 두 사람이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편향이나 아니면은 시장이 막 움직이니까 내가 본능대로 행동을 했던 거죠. 본능대로 행동을 해서 결국은 성과가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사회적 실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트레이딩 혹은 투자라는 것은 가르쳐서 될 수는 있지만 그 가르쳐서 되는 거에 반대급부로 우리는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이 가정이 깔려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한다는 게 사실은 내가 심리적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이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 중간중간에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걸 왜 칠해놨냐?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해요. 근데 이 파란색 국면 이제 요 되게 띄엄띄엄 있는 파란색 국면 보시면은 요렇게 성과가 안 나오는 때도 있거든요.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추세장이 아니라 비추세장, 즉 횡보장에 들어가면 모멘텀 전략은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없으니까. 추세 추종 전략인데 추세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장애물이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모멘텀 전략은 우리한테 손절을 하라고 시켜요. 아까 우리 손절매 라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계속 손절을 하라고 시켜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모멘텀 전략의 승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설적인 트레이더들도 채 30%가 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이제 10번 중에 두세 번 내가 트레이딩해서 이길까 말까라는 소리고 나머지는 다 진다는 소리예요.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 심리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손절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뭐 많이 주변에 이제 케이스들이 많으시겠지만 내가 물렸어요. 주식 종목에 물리면 이거를 끊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끊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들고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70% 80% 막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계좌를 더 이상 들춰보기 싫은 어떤 심리적 파산 상태에 위치하게 되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편향들 때문에 이런 모멘텀 전략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워킹을 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심리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가 좀 이따 구체적인 예시로 뭐 비트코인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추세가 있고 추세가 끝나고 변곡점이 오면 이 모멘텀은 당연히 벌었던 거를 조금 뱉어내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나의 그 수익의 최고점, 이 나의 실제 그 자산 레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뱉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심리적인 장애물들 때문에 이런 모멘텀 전략이 굉장히 좋고 과거 뭐 100년치를 데이터를 하더라도 굉장히 잘 나와요.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전략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시장이 이상해서 이런 게 아니고 결국 내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투자나 모든 트레이딩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터틀 트레이딩을 봤을 때 저도 이 케이스를 보고 내가 퀀트의 길을 가야겠다고 느낀 이유가 결국 데이터로 봤을 때 가르쳐서 될 수는 있지만 그 기저에는 뭔가 심리적인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신간 이 퀀트의 정석 요 책을 펴주셨는데 요 역시 이번에도 내돈내산 제 돈으로 사서 직접 봤는데 너무 좋아서 보시게 됐고요. 이 책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퀀트 전략을 많이 공개하시기보단 처음부터 심리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말씀하신 대로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모멘텀 전략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률이 30%밖에 안 되면 일반인 입장에선 당장 행보장에서 70%는 손절만 계속 치고 있으면 이 전략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꾸준히 정말 행보장 아니면 추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퀀트 전략이 존재할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여기서는 모멘텀 전략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 이렇게 횡보장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사실 별로 재미를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S&P나 코스피가 달릴 때 얘 같은 경우는 좀 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폭발하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포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순간에 돈을 버는 전략이고 사실 그 반대급부의 전략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책에서는 뭐 팩터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전략이랑 다른 성질의 전략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가치 투자를 계량화시킨 밸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평소에는 꾸준히 좀 수익을 쌓아가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올 때 좀 많이 손실을 보는 캐리 전략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캐리 전략 같은 경우는 비추세장, 횡보장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S&P도 보시면 마찬가지겠지만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꾸준히 올라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아니면 서프라임 그리고 뭐 작년 같은 시장 상황을 맞게 되면은 굉장히 급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이 모멘텀 전략과 다른 결의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단일 전략만 써서는 절대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향의 전략들을 한데 섞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섞게 되면은 이제 어떤 전략이 성과가 안 좋을 때 다른 전략이 성과가 낼 거고 또 반대로 이제 뭐 이 전략이 또 성과를 낼 때 반대 전략은 성과를 안 낼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섞었으면 어쨌든 대부분의 전략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한다면 이제 섞으면은 우리가 굉장한 급락장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 국면 분석 같은 추가적인 테크닉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현재 어떤 전략들 혹은 어떤 전략들의 풀로 현재 나의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실제 실무에서도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퀀트의 기본은 결국은 성과의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모멘텀 전략과 다른 통계적 성질을 갖고 있는 전략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 쓰는 게 결국 이제 글로벌 퀀트 펀드들에서 추구하는 어떤 팩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상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팩터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 투자들이 보기에는 대부분 그냥 뭐 우량주를 사서 몇 년 그냥 가져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략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주식을 사서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는 우량주를 꾸준히 사서 모은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사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이런 전략에는 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좀 쉽게 당장 섞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 분산 포트폴리오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팩터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게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성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팩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자산 배분, 그러니까 자산을 여러 종류의 자산들을 골고루 사서 그거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간다. 그게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자산이라는 단어를 팩터로 치환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팩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 전략이나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각각의 시장들의 서로 다양한 전략이 있을 텐데 그 전략들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이제 팩터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는 자산 배분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프로세스랑 거의 똑같고 다만 이제 자산에서 팩터로 단어가 바뀐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프로세스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계신데, 첫 번째가 무조건 전략도 아니고 뭐 어떻게 테크닉적인 게 아니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투자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 폭을 경험하는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내가 운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목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외부의 상황, 혹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성과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거,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수익이랑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서 고수익을 낼수록 당연히 크게 터질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내가 내 성향이 나는 뭐 50% 터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수익을 추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데,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10%만 손실이 나도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 안정성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 내가 목표 수익률이 이 정도고 내가 MDD, 즉 가장 많이 터졌을 때는 이 정도로 터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는 결국 이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단계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자산을 고를지, 어떤 자산을 선택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지역, 뭐 주식도 미국 주식 있고, 뭐 중국 주식 있고, 한국 주식 있고, 뭐 베트남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요 팩터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이 가운데 단계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막 이렇게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뭐 그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장바구니 안에 넣고 이제 구성하는, 그 풀을 구성하는 게 팩터 유니버스. 그래서 이 팩터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이 위에 전통적 베타가 말씀하셨던 롱온리 전략, 그냥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그냥 사서 홀드하는 전략, 그 전략도 굉장히 좋아요. 역사적으로 좋고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다만 이제 그거가 가지고 있는 베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동시에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 장바구니에 여러 가지 전략들,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담겼으면은 요 다음 레벨에서 그럼 각각의 자산들이랑 각각의 팩터들에 얼만큼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횡적 배분 모델, 종적 배분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뭐 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동일가중이라고 해볼게요. 동일가중 배분 모델이 이제 횡적 배분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냥 내가 아까 구성했던 그 팩터 유니버스, 이런 것들에 그냥 n분의 1만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죠. 네네네, n분의 1만큼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를 좀 더 내가 테크닉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제 책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 포트폴리오 배분 모델들을 공부를 하셔서 내 스타일이 좀 더 맞는,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싶으면 수익률 최대화를 위한 배분 모델을 쓸 건지, 아니면은 나는 리스크는 좀 안 좋아, 안정적인 걸 원해, 그러면은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배분 모델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횡적 배분 모델이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목표 설정이랑 마찬가지로 대부분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게 이 종적 배분 모델.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용 자금의 몇 %를 아까 구성했던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할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시점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유보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단계가 이 종적 배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장, 이제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장에서는 당연히 캐시를 들고 있는 게 리스크 관점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여러 가지 뭐 모델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 변동성 타겟팅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설정한 목표 변동성이 있어요. 가령 뭐 5%. 그러면은 나의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이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현재 내 현금에 얼마만큼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10%다.
그러면은 나의 목표 변동성 5%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1억이 있다고 하면 5천만 원만 투자를 하는 거고 5천만 원 현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합의 변동성, 내 현금 플러스 투자한 거의 총합의 변동성이 5%로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혹은 시장이 더 크게 변동한다. 20% 변동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럼 내 전체 가용 현금의 4분의 1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시장이 20% 움직여도 내 전체 포트폴리오는 5%로 고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리스크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손실 감내할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한 채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내가 가령 시장이 안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을 다 전부 다 주식에 몰빵을 했으면 시장이 안 좋아서 뭐 30-40%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3-4천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고통이 엄청 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어를 하고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드렸던 이 종적 배분 모델까지 완성이 되어야 진짜 나의 목표에 기반한 최종적인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런 포트폴리오의 구성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반인 입장에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 이제 목표 수익률이랑 MDD를 보고 전체적인 투자 대상을 유니버스를 정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눠서 넣을지 아니면 뭐 리스크에 따라 좀 더 뭐 가중치를 둘지, 그리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야 할지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